작품은요 나오는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자니 특히 뭐 이런 거 뭐 쭉 해서 뭐 금봉차, 화관주, 칠보족두리, 물림태, 구불돌이, 선자춘, 흥도 이런 말들 우리가 몰라.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내용을 다 알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이 작품은요 여기 나오는 이 어휘들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구조만 알면 됩니다. 정말 간단히 얼마든지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데 복잡하게 하자면 끝도 없어. 근데 복잡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간단히 넘어가면 돼요. 그 전에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돼. 이 작품에 갈래, 잡가라는 갈래가 있어요. 밑에다 쓸게요. 잡가. 내 이름이 좀 굉장히 그렇지. 잡가가 뭐냐 잡가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잡가란 말 그대로 잡스런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서민층이 가사를 흉내내서 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사를 흉내내긴 했지만 가사만 들어있지는 않아요. 잡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다양한 갈래가 융합되어 있다. 가사, 시조, 민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섞여 있죠. 그런데 다 섞여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어떤 갈래가 여러 개 섞여 있어. 무엇 하나에 여러 개가 함께 있어. 유니버설하다는 거는 다르게 보자면 또 뭐이기도 하냐면 그만큼 전문성이 없다. 문학으로 말하면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뜻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작품에서 아주 잘 알 수 있냐면 유산가가 잡가의 대표예요. 잡가에서 수능을 위해 공부할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유산가를 꼽아야 돼요. 근데 유산가는 요즘 같은 때 딱 지금 봄놀이 가서 봄꽃놀이 가는 작품인데 작품 중후반부쯤 보면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먼 하늘에 기러기 두 마리가 높이 떠서 머나먼 길 어이가 앓고 슬피 운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작품 전체는 전혀 슬피 울 내용이 1g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울어. 그럼 뭐가 있어서 우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멋진 구절 막 끼워 넣다 보니까 있어 보이는 구절 집어넣어서 넣었을 뿐 내용상, 문맥상 아무 연관이 없어요. 작가란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섞어 넣고 마구잡이로 흉내내는 거라서 내용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쓴다라는 게 작가의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유분방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지. 자, 이게 작가고 이 작품은 작가인데 작품이 박물가죠. 박물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따지면 액세서리쯤 되겠죠. 놀이개나 장신구나 뭐 빛, 뭐 옷고름에 차는 것들을 다 박물, 바늘도 그렇지만 그러면 박물가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건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까 좀 이따가 바로 갑니다. 첫 A에다가 밑에 이렇게 그어서 여기까지는 여성 그 밑에는 남성 화자 어디까지? 계속 가요. 계속 가서 요까지 여기니까 여기 밀화장도 곁칼이며 하여나 주랴까지가 다 남자고 마지막 세 줄만 다시 여성 화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대화체가 되겠죠. 세 줄도 아니고 여러분 교재는 두 줄처럼 보이는 마지막 두 거기만 여성 화자 위에 거랑 가운데는 싸그리다 남성 화자가 부른 노래가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가봅시다. 서방님 정 떼고 정 이별한데도 날 버리고 못 가리라. 어머 깨알 같은 언어유희 쓰였죠. 서방님이 정을 떼고 간다 그랬으니 여성화자가 부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금일, 송군, 임을 보내다. 근데 잠깐만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정확히 겹칩니다. 같은 말로 두 번 했을까요? 강조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작가라 그랬죠? 서민층의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서민이 많아서 바로 설명해줘요. 민요에는 이런 식의 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한자 더하기 한글 해석.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오늘 인본에다 임가는데 100년 소첩, 100년은 평생이고 소첩은 여자가 자기를 낮춰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나도 가오. 포인트는 어디예요? 나도 가오에 있습니다.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 가오. 이것도 흥미롭죠? 보세요. 날 데려, 날 데려, 날 데려 가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의 온율 구조는요 없어요. 이거는 요즘에나 써먹을랑 말랑하지 옛날에는 없었어. 이런 거 말고는. 그래서 이것도 강조하는 온율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날 데려, 날 데려, 날 데려가오. 한양난구님 날 데려가오. 나는 중내, 나는 중내, 임자로 하여. 임자란 말은 여기선 상대방을 가리키죠. 당신 때문에 나는 중내. 운율구조 A, A, B, A. 자, 이러한 운율구조는 민요와의 유사성. 여기 이거요. 민요와 유사한 점. 그러면 시조와 유사한 점은 뭐냐? 사음보율입니다. 어떻게 사음보가 되죠? 금일송군 임가는데 백년소첩 나도가오 이런 거죠. 나는 중내, 나는 중내, 임자로 가요, 나는 중내. 이렇게 사음보예요. 다만 흥미로운 것은 다 사음보냐? 아니요. 사음보 아닌 데가 훨씬 많아요. 여기도 그렇지. 이거는 사음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삼음보죠. 이렇게.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가오. 그래서 가사와 시조와 민요 특징이 다 있어요. 잡가란 그런 거죠. 그 다음 이제 남성화제의 말로 넘어가 봅시다. 너 뭘 달라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잠깐만 여기 보세요. 너 뭘 달라느냐? 네 소원 다 일러라. 너 뭘 달라느냐? 네 소원 다 일러라. 너 뭘 달라느냐? 다 일러라. 그 다음 또 너 뭘 달라느냐? 다 일러라. 그 다음 또 너 뭘 달라느냐? 다 일러라.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걸 자, 잘 보시고 잘 표시를 해보세요. 이거를 1번이라고 매긴 다음에 이만큼을 묶읍시다. 이런 식으로 가자고요. 이거를 2번이라고 하고 이만큼을 이렇게 묶고요. 이런 식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1번은 뭐에 대한 얘기죠? 집이에요. 그래서 1번은 집선물. 2번은요. 너 뭘 달랬냐? 네 소원 다 말해봐. 이번엔 뭐냐면 연지부는 화장품이고 면경, 석경은 거울이에요. 옥지화는 반지, 금봉차는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것은 장신구. 자, 다 해봅시다. 3번. 여기 바로 써있네요. 세간칠해. 3번 선물은 세간 선물. 번호 잘 매겨보세요. 여기가 3번이야. 너 뭘 달래면요? 3번. 그 다음 쭉 세간칠해 하다가 그 다음 4번 또 너 뭘 달래느냐 해놓고서는 의복칠이란 말이 보이죠? 그래서 4번은 옷선물.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은 놀이개 칠해. 뭐 다 써있네요. 놀이개 칠해. 그래서 5번은 무슨 선물이냐면 자, 역시 놀이개도 장신구야. 장신구 선물. 뭐 놀이개라고 해도 돼요. 놀이개면 장신구나 그 말이지만 액세서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장신구 놀이개가 곧 사실은 박물이죠. 박물. 그 다음에 여자의 말이 나오죠. 5가지 선물을 줄까?
하고 남자가 말하니까 여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바로 일단 여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실수, 나는 실수, 아무것도 나는 실수. 똑같이 이렇게 되죠. 고대광실도 나는 싫고 금의 옥식도 나는 실속. 좋은 집, 금의 옥식, 화려한 삶. 금의란 비단 옷이에요. 옥식이란 맛있는 밥이죠. 난 싫다. 나는 오로지 원앙충충 걷는 말에, 충충이란 말이 큰 걸음을 뜻해요. 원앙이라고 하는 건 말에 달린 그 방울을 말하죠. 자, 짤랑거리면서 큰 걸음 걷는 말에 마부당 뒤에 뜻 써 있습니다. 말에 같이 올려서 하여 날 다려가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여자의 말, 요 세 줄은 이별을 거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작품의 전반적인 구조는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 많은 단어들은 몰라도 됩니까? 사실 몰라도 됩니다. 밑에 어차피 어려울 법한 단어들은 다 뜻이 써 있고요. 뜻을 모르는 단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단어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이 뭐 선물 할까 말까 하고 했더니 여자가 끝에 가서 난 다 됐고 너만 따라갈 테니까 빨리 날 데려가 라고 말하는 대목이 중요한 것이죠. 질문. 서인아, 이런 노래를 우리가 앞에서 서경별곡을 배우지, 올해는 안 배웠구나. 서경별곡 끝에 어떻게 되죠? 여자가, 그러니까 서경을 처음에서 나는 평양이 좋다, 깨끗한 곳이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살던 집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는 재물도 있어. 내가 짜던 배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집도 있는데 다 필요 없어. 난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하면 널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내용이 매우 비슷하죠. 다 필요 없고 너만 따라갈 테니까. 즉 이별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서경별곡과 박물관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서경별곡은 독백체로 되어 있고 이 노래는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죠. 남자의 의사가 표명이 되죠. 쉽게 말하면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이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어쨌든 우리는 헤어지는데 얼마면 되겠어? 뭐면 되겠니?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난 네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현명하죠. 왜냐면 네가 있으면 다른 건 다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현명하잖아요.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일거는 봅시다. 자, 보세요. 집이죠. 좋은 곳에 터를 닦아서 높은 집에.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고대광실 높은 집이죠. 내외 분합 물림태. 내외 분합은 방 4개짜리 집을 말하고요. 물림태는 그 집의 방의 문이고 고불돌이 선자추녀는 위에 올린 지붕을 말하고 황동 그렇게 하면 매우 둥그렇고 크게 지어줄까? 너 뭘 달라느냐? 화장품 줄까? 거울, 반지, 이거는 비녀, 화관주는 이 화감에 끼우는 구슬, 그 다음에 딸 머리에 칠보 족두리, 보석으로 가득 장식한 족두리를 해줄까? 그 다음에 이번엔 세간살이죠. 세간살이란 여러분들로 말하자면 장롱, 세탁기, 뭐 TV 냉장 이런 거예요. 또 용장군장은 용과 봉을 새긴 옷장을 말하고 책상은 뭐 책상이죠. 자기 합용 반바지도 옷장을 말하고요. 3층짜리가 되어 있는 장롱에다가 원앙을 수놓은 베개와 이불에 잣을 넣은 베개에다가 샛별 같은 쌍노강까지 해서 너에게 줄까?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뭐냐면 옷이에요. 이건 다 비단 이름이죠. 속저고리, 도리불수 겉저고리, 치마의 난문대단이라고 하는 건 치마 폭이 굉장히 넓은 걸 말하고 아니 뭐 그냥 다
화려하고 훌륭한 그런 버선에 마지막에 다니는 신발까지.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과 치마에 신발까지 다 세트로 삼아서 맞추어 줄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쯤 돼서 잠깐만 스톱. 되게 화려하죠.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한 선물을 쭉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PPL 같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화려한 옷이 있다. 선물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남녀간의 사랑 이별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는 청중이 빙 둘러서가지고 잡가를 부르는 이 광대 노래를 듣고 있어. 그럼 무슨 노래를 해줄 때 이 사람들이 깔깔대고 재밌어하면서 노래가 끝날 때 나한테 동전을 던져주고 대가를 주고 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를 많이 언급해주면 재미있을 테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건 아마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 노래는 주로 장터에서 불렀어요. 그럼 장터 한가운데에는 장사꾼들이 다 있겠죠. 그럼 여기 나오는 건 다 그 장사꾼들이 대부분 팔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서민층이 화려하게 꾸미고 싶고 화려하게 갖고 싶은 선물을 호스라인 나열하는 거예요. 현대의 광고와 같죠. 현대의 광고는 당신들에게 끊임없이 소비욕을 자극하지. 이거 사.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멋있어. 이거 사야 쿨해. 이거 사야 힙해. 이렇게 말하지. 이거를 좀 더 나쁘게 나처럼 베베 꼬인 인간이 보기에는 이거 안 사면 너는 성공한 남자도 아니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고 멋진 친구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아마 진짜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만 쓰고 수업을 마칩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래의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곁다리다. 작품은 이건 한시예요. 옆에 원문이 보이죠? 7글자로 쓰였으니까 실언이라고 부르는데 길어서 절구나 율시는 아니고요. 그냥 한시라고 보면 되겠고 원문은 따라서 우리가 볼 필요 없고 해석본을 보면 되겠죠. 작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의 서민들의 괴로움과 농촌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심지어 관찰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주인공이야.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로 갑시다. 굳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성 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져. 문제는 밥 짓는 연기가 의미하는 것은 쉬워요. 이거는 생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일이죠. 그러면 아침을 먹기 위해서 밥을 하려면 불을 떼야 되고요. 저녁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그 밥 짓는 연기가 성 안에도 시골에도 둘 다 사라졌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전체,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빈곤함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특정 계층이 굉장히 억압과 착취와 수탈을 저질러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 안에도 밥 짓는 연기가 끊어졌으니까. 그럼 그 위에 있는 굳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세태와 관련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실 굳은비가 열흘 온다 그래서 길이 끊기면 원래 안 되죠. 길이 비 온다 끊기면 되나? 그러니까 이것도 세태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자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나? 태학에서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 대목에서 생계와 무관한 학문이 되겠죠. 이 양반은 학문을 하는데 그 학문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또 내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
문 안에 들어섰더니 시끌시끌 법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대조가 보여요? 태학에서 글을 읽을 때 어땠을까? 조용했겠죠. 그러나 집에 들어왔더니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태학이라고 하는 곳은 학문하는 곳이고 집은 뭐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집은 학문하지 않는 곳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아등바등 살기 위해 애쓰는 곳으로 쓰입니다. 그래야 분위기의 대조가 이루어지죠. 고요와 정막 속에서 학문만 하는 곳이 태학이라면 실제 삶의 공간은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고통스럽죠. 화자는 자신이 이 두 곳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태학에서는 제대로 된 학문하는 선비일지 모르나 집에 와서는 개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가장일 뿐입니다. 들어보니 며칠 전에 끼니거리가 떨어져서 들어보다라는 말도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와서 들어보는 거예요. 호박으로 죽을 수 허기진 배를 채웠는데 어린 호박 다 땄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늦게 핀 꽃이 지지 않아서 열매 아직 맺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대화를 직접 인용하는, 다시 말해 생동감, 그 다음에 현장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을, 실제 있었던 대화를 고스란히 인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먹을 게 없는데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의 호박을 보고 계집종이 남 몰래 그걸 훔쳤어요. 충성을 바쳤지만 도리어 맞는 야단. 주인을 위해서 도둑질까지 했는데 집에 와봤더니 주인은 혼을 냅니다. 누가 너 보고 그런 거 훔치랬어? 회초리에다가 꾸중에다가 호도했죠.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도덕과 실제의 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은 어떤 도덕을 말하겠어요? 충성,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죠. 또한 동시에 훔쳐서는 안 되죠. 실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단순히 충성을 위한다, 충성을 바친다 할지라도 남의 걸 훔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윤리, 규범, 상식이 되는 거죠. 이 사이에서 오히려 도덕을 지킨다고 한 일이 실제 살아가는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괴리가 보입니다.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대화를 건네는 투로 말을 시작하고 있죠. 이 호박 내가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요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작가인 정약용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훔쳤을 때 그거를 돌려주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냥 먹는다고 말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돌려주는 게 맞죠. 그거 왜 먹어? 남의 건데. 아니, 여종이 불쌍하면 뭐 감싸주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굳이 먹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걸 왜 먹어요? 그러고서 말하기를 밭 주인에게 떴듯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이거야. 맞는 말이죠. 그럼 문제는 호박을 먹는 순간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안 먹으면 이건 이 여자 종의 잘못이고 우리들은 먹지도 않았다. 우린 잘못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을 호박을 먹어버리면 공범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종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옳은 처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것이 오히려 정약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신이 평소에 주장하던 가치관을 어기는 일이 될 테니까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기꺼이 그걸 하고 있죠. 때문에 여기 지금 A라고 묶여있죠? A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메모를 해보자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후자를 선택했다.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공부만 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무겁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오름중자 작은 청렴. 내 안이 달갑다네. 오름중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연아 좀 읽어봐라. 오름중자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니 시현. 현. 읽어봐요. 오름에 살던 진중자. 진중자는 형이 의롭지 못하다 하여 홀로 떠나 오름에서 청렴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문제는 의롭지 못하다 하여 떠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오름중자가 의미하는 것은 속세를 떠나는 청렴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이 내 안 달갑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런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랑 이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안 달갑다라고 말하는 건 왜인 거냐면 여기서는 속세를 떠난다라고 했으니 무책임한 현실 외면 이것이 달갑지 않다는 거죠. 그냥 버리고 떠나서 자기만 고고한 척 깨끗한 척 살면 모든 게 해결되나? 굶주리던 사람이 잘 먹게 되나?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현실을 어떻게 개혁하냐는 것에 있는 것이지 에이 더러운 현실 하고 떠나버리면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더럽게 살겠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발버둥치를 치고 온몸에 지늘기 묻더라도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애쓰겠노라. 나도 장차 때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이 때와 청운이 의미하는 것은 관직을 가리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그러면 이 금광 찾아 나서다 라는 말은 이렇게 반대가 돼서요. 무슨 뜻이 될까요? 따라서 이것은 진짜 그렇게 하겠노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현실의 문제를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현실에 처박혀서 고아한 학문적 경지를 포기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둘 다 붙잡고 싶지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속세의 이익에 충실한 삶은 자조적인 것이고요. 진심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속세 이익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겠노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속세 이익에만 매달리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충성, 효도, 인의, 예지도 지키면서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다시 말하지만 자조적인 거예요. 별 수 없지 않냐? 벼슬을 못하면 그런 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만권서적 읽었다고 아내가 어찌 배부르랴? 자, 만권서적은 학문. 아내가 배부른 것은 현실. 밭 두 떼기만 있어서 계집종은 죄를 안 지었으리. 장발장 같은 것이죠.
정말 최소한의 부만 있었어도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 최소한의 부마저 없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이웃 간의 얼굴 붉힐 일이 생기는 것은 그야말로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에 몰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걸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복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복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것이 현대 국가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복지가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국가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뭐 그런 거야. 당신들이 나중에도 아니죠. 그냥 한 1, 2년만 지나가면 심각하게 고민할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니까요. 3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보기의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시란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데 기여해. 즉 이 내용을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내용, 자기 집안에 쪽팔린 일을 시로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작가가 현실을 바로잡는데 시라는 문학을 도구로 쓰려 했던 의도가 드러난다라는 게 보기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과 상관 있는 거를 풀어보시면 되겠고 답은 쉽게 나오니까요. 고전 시가가 끝났습니다.